이번 시간까지 이제 공부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새끼사슴법 이야기를 일단 이제 마무리 지은 거죠. 우리 교재로 하자면 이제 이 새끼사슴법 이야기는 몇 페이지죠? 172페이지 맞죠? 172페이지 이제 그 네 번째 선정 83번 달러가고 이제 84번 달러까지인데, 이 새끼사슴법을 이제 진도로 이제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새끼 뭐 초선이나 제2선, 제3선 공부를 끝낸 것하고는 이제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새끼사슴법을 이어서 말하자면 카테고리가 확 달라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새끼사슴법 이 지점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불교의 삼학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 범주에 입각하자면은 이 삼매 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지혜 쪽이에요. 그래서 계율, 삼매, 지혜 그럴 때게 삼매 이야기까지 말하자면 끝난 걸로 이 사문가경은 이제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삼학의 구성은 계학, 계율부터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 계율 이야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계본 방호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짧은 길이의 계율, 또 중간 길이의 계율, 긴 길이의 계율. 요 지점이 말하자면은 계율을 완성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오는 감간방호부터는 요 새끼사슴법까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매에 관련된 정학이라고 할 만하죠. 이쪽 이제 범주의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새끼사슴법을 통하여 일단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단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 초기 불교의 정규적 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삼매라고 하는 교리적 카테고리는 이 새끼사슴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구차제정.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무색계 사처정이 이제 따라오고 또 상수멸까지 따라와야지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건데, 이 사문가경은 새끼사슴법을 종착역으로 해서 삼매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런 어떤 남아있는 삼매와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사슴법을 말하자면 이 종착역으로 삼았느냐 하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유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새끼사슴부터 이제 지혜가 터져 나오는데, 새끼사슴부터 특히 제4선부터 터져 나오는 지혜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새끼 제4선이 성취된 자리에서 모든 지혜가 다 터져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새끼 제4선부터 아직도 선정의 심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심화 과정에 정확하게 정비례해 가지고 한 단계 심화될 때마다 새로운 지혜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터져 나오는 기점은 새끼 제4선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새끼 제4선까지 이야기하고 나면은 반드시 터져 나오는 지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이제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자 이제 지혜 이야기로 그냥 카테고리를 한편 마련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 이야기를 더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표면적 표현상에 있어서는 새끼 제4선 이야기까지 삼매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되어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지혜 이야기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인 이유가, 제일 큰 걸로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문가경에서 삼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새끼사슴법으로 비록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표현형을 갖고 있지만은, 정규적인 교리에 가게 되면은 새끼사슴법을 이어서 무색계 선정 그리고 상수멸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삼매와 관련된 이해에 있어서 왜곡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으면은 사실 사문가경을 설할 때부터 삼매가 심화될 때마다 보다 심오한 지혜가 터져나오는 구성이면 그런 그 정비례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 일대일 대응의 어떤 모습으로 애시당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은 그렇게 교란될 이유도 없고 왜곡될 이유도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이제 세계사성법까지만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를 삼매로 잡고 그 다음 이제 관지라고 하는 요 대목부터는 지혜의 어떤 이 범주를 설정해갖고 이제 8단계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어떤 이유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본방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13개의 경전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신라칸다와가의 소개 부분이 이제 팔리 경장 해제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긴 길이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거기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요 안에 이제 알다시피 모두 13개 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13개 경. 근데 그 13개 경 중에 10번째 경을 미리 조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바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수바경. 35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수바경이라는 경 보이죠? 그죠? 이 수바경이라고 하는 경이 이제 의미가 또 적지 않은 경이에요. 왜냐면 이 경은 안한존자가 설법주입니다. 안한존자의 설법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그때는 열반의 드시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는 그런 그 시점에 안한존자의 설법이 이제 경전에 기록이 되는데 그때 그 안한존자의 설법의 내용도 우리가 이 사문가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본방어로부터 시작해서 감간방어랄지 또는 정념정지랄지 또는 소욕지족이랄지 또 원리오계랄지 또 이걸 이어서 색계사선법 이야기랄지 또는 팔찌 이야기 내용이 똑같은데 이 수바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351페이지 그 수바경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이 붙어 있을 거예요. 본문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죠? 그 수바경 해갖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경에 대응하는 한역 경전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의 이야기인데 아난다 장로에 의해 최초로 계율 삼매 지혜의 삼분법이 언표된다. 우리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교육법을 개정해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연연이 있는 분류법이에요. 또 범주론이고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는 계율을 지키고 삼매에 들게 되면은 지혜가 돈발한다. 그래야지 이제 해탈과 해탈열반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서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불교의 어떤 성취의 목적의 원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 세 가지로 잘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계율이고 뭐가 삼매고 뭐가 지혜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안한존자가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문가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정해에 입각하여 분류를 시도한 경이 이 경이 안한존자의 어떤 분류, 다시 말해서 개정의 분류. 그래서 개정의 분류는 엄밀히 말하면 안한존자가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는 않고 부처님 시절부터 이제 개정의 분류를 쭉 해왔는데 안한존자가 개정의 입장에서 이런 이 분류를 실시할 수 있었던 사실 이유는 뭐냐면은
삼가경에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일련의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 자체가 개정해식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부처님은 지금 뭐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개본방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감감방어랄지 정념정지랄지 소욕지족이랄지 또 원리 5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계 사선 이야기랄지 그 다음에 이제 터져놓는 팔찌 이야기랄지 요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 계율건강품 13개 경전 중에서 첫 번째 법망경 빼고 맨 마지막에 삼명경 빼고 11개의 경에서는 계속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당신 가르침의 구체적인 설명의 일종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예컨대 부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호칭 중에 하나로 이 명행족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어요. 열애, 음공, 정변지.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호칭으로 명행족 선서 세간에 하면서 명행족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 그 이제 대학 상대자가 부처님께 무엇을 그러면 명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행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친히 답변하시되 개본방으로부터 색계사성까지를 행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터져나오는 8개의 지혜를 뭐라고 부른다? 명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설명이 막 베풀어져요. 그 이제 단순히 명과 행으로의 분류를 넘어서 갖고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뭐다? 무얼 계율이라고 부르고 무얼 삼매라고 부르고 무얼 지혜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적 카테고리인 말하자면 사탁을 또 이 지금 개본방으로부터 팔찌로 연결되어지는 이 일련의 가르침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 설명을 한 경이 말하자면 아까 소개한 10번째 이 수마경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 분류의 소재가 되고 있는 가르침. 이게 정말 근본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문가경을 통하여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가 또 남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수바경에서 보이는 개정의 사막과 관련된 분류법을 오늘 우리가 이 사문가경 공부할 때도 미리 조금 도입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근본되는 가르침의 흐름을 조금 더 친숙히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내면에 각인하는 효과를 좀 더 거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뭐다? 삼매를 공부한 거고 색계사선법은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다? 지혜다. 뭐 교리적인 근거 내지는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죠. 방금도 소개했지만은 수바경의 가르침이 딱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색계사선까지의 흐름을 한 번 더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이 팔찌부터의 이 가르침의 성격을 한 번 더 이렇게 미리 좀 뭐라 그럴까요? 첫인상을 한번 주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색계사선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만은 삼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색계사선을 이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를 이제 제가 느껴요. 왜 그런 필요를 느끼느냐면은 이제 삼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이 단순히 삼매가 아니고 색계사선법 안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어떤 이 최종적인 이 기결처로서 우리가 우펙샤, 사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고 하는 것 뒤에는 이제 스머리티, 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달라붙고 그런 어떤 사와 념이 결합한 이 구성의 복합어는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색계 제3선에서 나타나고 또 한 번은 이제 색계 제4선에서 나타나. 근데 이제 색계 제3선에서 나타날 때는 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념이라고 하는 게 낙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장음이 되죠. 그리고 이게 제께세 사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념은 같은데 이게 뭡니까? 청정.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쨌든 이 사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계 제3선과 세계 제4선에 공유되고 있는 걸 굉장히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특히 그 중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던 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본다라고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뭐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가까이 가서 뭘 본 것이냐 이렇게 그 분류를 쉽게 들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이 우펙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문법적으로 부합된 해석을 하자면은 볼만한 어떤 지점에 가까이 가가지고 봐버린 것까지를 이야기한 게 우펙샤의 해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다? 실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응? 표정들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응? 처음 듣는 듯한 표정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상을 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무진장 스님 에피소드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을 겁니다. 불교학과 4년씩이나 다녔으면서 한 소식도 못할 공부면 뭐하러 그런 공부하고 앉아있느냐 하듯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수삼십년 나름대로 인연을 축적해 가면서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직접 한번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 같은 비유로 하자면은 불교 공부 뭐하러 했냐? 이런 어떤 지탄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행간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고 하는 이 범주의 이야기를 이 세계 제3선과 4선에서 공유되어지는 이 우펙샤, 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지점을 좀 더 여러분들께 분명히 해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더 붙이고 내가 지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보는 거거든요. 사는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가까이 갔어도 어쨌든 보는 거. 그럼 뭘 봅니까?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매라고 하는 이 행법 속에는 무언가 이미지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삼매를 구성하는 인자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삼매와 관련된 많은 설명을 이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매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 그래갖고 뭐 입정이니 정중이니 출정이니 상응이니 대상이니 행경이니 뭐 인발, 품위, 뭐 지속력, 적응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과 관련된 주제가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데 삼매를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몰입한다, 집중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추가되는 이야기가 결국 될 줄 모릅니다만,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둘의 생리학적인 표현을 써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요새는 잘 되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운해의 심상화 능력이 반드시 고도로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과 그러면은요, 사과를 떠올리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단어로서의 사과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 볼고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꼭지가 달려있는, 쉽게 말해서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과를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자기 공식 위에다가 사과를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그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과를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어떤 주파수의 음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 정보로만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과가 갖고 있는 비주얼, 사과가 갖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과의 비주얼이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의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 의식의 영상화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또 마음의 영상화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줄이면 뭐다? 이 심상화 능력. 삼매는요, 이 심상한 능력이 약해가지고는 삼매 들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삼매는 몰입이고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몰입이고 집중일 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화두가 잘 들립니다 라고 말하는 행자가 있는가 하면, 화두가 잘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행자가 있다. 이게 화두가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염려불망으로 어떻다? 이목고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든지, 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든지. 근데 일반 행자들의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어떻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면 몰입 잘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자기가 굳이 하려고 안 해도 어떻다? 근데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린다. 이렇게 하냐. 잘 들린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도 드는 행자의 어떤 본분사 전부라고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삼매는 무언가를 보면서 그 보는 것에 뭐 하는 거다? 집중. 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관세음보살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관세음보살이 있어야지 관세음보살을 보죠. 근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자기 나름대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자기의 마음의 화폭에다가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을 구현해내는 능력, 그건 두뇌생리학적으로 볼 때 뇌의 우반부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심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뭐다? 우뇌 쪽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해갖고 우리가 이제 두뇌생리학하고 불교의 어떤 수행론을 적합한 지점에서 오는 표현이 뭐다? 우뇌의 심상한 능력이 장애받지 않고 발휘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가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닥 그렇게 집중의 어떤 심도가 깊지도 않은 것 같고, 조그만한 작업에도 그 집중의 어떤 상태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래서, 좌선한다든지 또는 뭐 삼매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 금생의 내 체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다소 실망하는 그런 그 경향을 가진 경험들도 해보셨을 겁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 지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두가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언어적인 능력은 뇌의 좌반구가 주로 담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세음보살하고 외우는 건 뭐다? 뇌의 왼쪽 편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뇌의 한쪽만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단어만 외운다든지 그 단어의 연결고리만 쫓아간다든지 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좌뇌의 논리적 연결 능력.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라는 말도 되고, 우리의 육권 구성으로 보자면 이근과 관련된 능력이에요. 소리와 관련된 능력. 소리와 관련된 능력은 왼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능력은 뭐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임계점 이상의 어떤 몰입도를 확보를 하면서 정말 지혜라는 것을 돈발시키고 터뜨려낼 수 있을 정도의 심도까지 들어가려면
이 잔해와 운해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컨디션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지점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삼매에 깊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 운해의 심상한 능력에 대한 언급이 그닥 많지도 않고 또 실제 저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가이드나 코치가 사실은 그 수행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없거나 원시적이에요. 거의 없거나. 우리 그래서 이제 남방 상자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운해의 심상한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걸 보는데 원시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도 이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이용해갖고 이 삼매에 들 때 근행정이랄지 안지정이라는 과정을 설정할 때에 이미 근행정 단계에서 시상인이 사상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거기도. 여기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한자에 입각하면 이미지를 뜻한단 말이에요. 모습을 뜻한대. 그래서 모습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견지하는 과정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상자부의 색계사선법 같은 데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시나, 다시 말해서 집중의 대상을 먼저 만들죠. 그거 재밌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집중의 대상을 만든다는 것은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타비 카시나라고 해갖고 초기 불교 자체의 파타비 카시나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남방 상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파타비 카시나인데 파타비는 이제 땅이죠, 땅. 흙을 뜻해요. 그리고 카시나는 뭐냐면 원만함을 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 형상 중에서 원만한 건 원이잖아요. 그야말로 원하듯이. 그래서 그 한 30cm 직경 정도 되는 흙으로 된 원반을 만들어요.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꼭 그 빈대떡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그 흙을 갖다가 굳혀놓으면은, 거기 이제 집중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그 파타비 가시나를 갖다가 자기 앉은 자리에서 30cm나 1m 앞에다 이렇게 둡니다. 두고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입으로는 뭐다? 파타비, 파타비, 파타비 하고 외웁니다. 파타비. 그리고 자 입으로 파타비, 파타비, 파타비 하고 외우는 거는 뭐다? 좌뇌의 논리적 연결 능력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눈으로는 뭘 보고 있다? 그 원반을 보잖아요. 그 보는 건 뭐다? 이건 이제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자극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출발점이 아주 말하자면은 삼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우리 인체의 어떤 이 접근의 루트를 제대로 통찰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이 안 돼서 문제지. 그 이상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입으로 파타비, 파타비, 파타비 하다가 눈으로는 뭘 쳐다본다? 30cm 흙으로 만든 원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머릿속에 그 형태가 각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취상 그럽니다. 이미지를 얻었다 그래요. 그럼 이미지를 딱 얻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앞에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가시나를 없애버려도 어떻다? 지가 떠올리고 싶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 응? 사과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또 사과가 떠오른다. 뭐 이거와 비슷한 거죠. 그렇게 앞에 물리적인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흙으로 된 원반의 둥근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 그걸 사상 그래요. 응? 원래 물리적인 원반을 뺏긴 모습이다 그래갖고 사상 그럽니다, 이걸.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앉아가지고 입으로 파타비를 외우면 뭡니까? 그 앞에 그 원반이 떠오르는데 이걸 우리가 두뇌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다? 좌뇌의 논리적 연결 능력에 의하여 파타비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음성학적 이 사건이 벌어짐과 동시에 운해의 심상한 능력에 의해 가지고 파타비의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좌뇌, 운해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의 심도 내지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좌뇌만 서서는 그건 반쪽이고 우뇌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남방상자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다른 그 수행법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선종계통의 수행법을 봐도 그냥 앞에 있는 한 점을 정해놓고 응시해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점이 자꾸 도망간다고 한번 해보면은 왜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내가 딴 것도 한번 쳐다보고 벽을 쳐다봐라 그러는데 벽 쳐다보다가도 어떨 때는 점 쳐다봤다가 어떨 때는 때 묻은 거 쳐다봤다가 어떨 때는 팔이 앉는 거 쳐다봤다가 이게 시상도 사상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근기들은 능히 해내요. 왜냐하면 시상 사상 단계를 넘어서는 심상화를 이루는 나면의 경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만다라가 나와야 돼요.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단계에 맞는 이 심상화의 이미지가 그때 코치되어야 되고 안내되어야 됩니다. 이 삼매가 점점 심화된다. 예를 들어서 색계 선정의 삼매가 무색계 선정으로 무색계가 상수멸로 올라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운해라고 하는 두뇌 생리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마음이 그려내는 이미지의 차원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삼각형을 보고 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 있은가 사각형을 보고 해야 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처음에는 구조가 이런 구조의 이미지를 갖고 생각을 해 나가다가 차원이 달라지면 어떻다?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나오게 되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운해의 입장에서 이미지를 확보하고 좌뇌의 입장에서 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논리적 연결 능력에 의하여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딴 데 뭐 신경을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 뇌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사유는 이루어지고 있고 사유는 사유하기 위해서 뇌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뇌가 뭡니까? 좌뇌 운해인데 그 좌뇌 운해를 전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연불할 때도 우리가 관상 연불 꼭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앞에 그리면서 입으로 칭명 연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는 칭명 연불은 뭐다? 이건 자네의 논리적 연결 능력을 확보를 하는 거고 관상 연불,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관하면서 연불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놀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운해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딴 모습 생각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분명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실은 입으로만 불렀을 뿐이고 머릿속은 어떻다? 어제 봤던 그 꽃집에 꽃이 참 이뻤던데 그거 이거 떠올리고 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삼매고 그게 무슨 집중이냐? 지적이 타당하다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삼매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삼매는 저 두 가지 두뇌의 다른 차원에서의 작동법을 철저히 이용하고 조화를 꾀해야만 지혜라고 하는 것을 터뜨려낼 수 있는 수준의 몰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내지는 충고를 새겨야 됩니다. 뭐 그럴 때 많은 그런 어떤 그 수행법 내지는 명상법을 코치하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좌뇌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어떤 단어를 던져주면서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해라. 그러면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거다. 뭐 숨을 들이쉬면서 이 하고 내쉬면서 먹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만 되풀이 하라고 그런다. 물론 됩니다. 그것도 계속 입으로 되풀이 하다 보면은 이 자녀의 연결 능력이 동일한 주제를 되풀이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그것도 인이 베끼게 돼 있어요. 되지만은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그래 안 하면은 이 명상법을 지도하는 데 가보게 되면은 뭐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 이미지를 묵상하라 그러는데 그 이미지의 어떤 내용이 조악해요. 뭐 빛을 묵상해라, 뭐 요런 거. 또는 뭐 어떤 도형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거.
그런 어떤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탈이라고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지혜를 돈발시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호 이야기하지만은 바탑이 그래갖고 흙으로 된 원반 백날 천날 백급 천급을 쳐다봐라. 그래서 지혜가 샘솟는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수십간만 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 둘 셋 호흡을 자꾸 세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성이 탁 빨개지면 깨닫는다. 근데 이런 게 나는 이 사실은 그 행자들의 행로에 상당한 이 장애되는 정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되지 않는 거거든. 그 레벨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으면은요, 100점 100패 해버려요. 그래서 새끼 초선이면 새끼 초선이 맞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운해의 심상한 능력이 확보된 다음에 그걸 전제로 뭐다? 자네의 그런 논리적 연결 능력. 논리적 연결 능력은 꼭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네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제2선에 올라가면 제2선에 맞는 게 제공돼야 되고 제3선에 올라가면 제3선에 맞는 게 제공돼야 되고 제4선에 올라가면 제4선에 맞는 뭐다? 그런 이미지가 단계별로 설정되어 갖고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하는 이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운해의 심상화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절한 흥미로운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의무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그런 걸 눈치채기는 하지만은 그걸 정말 효율 있는 이미지로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수삼십 년 앉아 있어도 어떻습니까? 뭘 본 게 없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뭘 보여줘야지 보고 이런 걸 봐라고 지침을 줘야지 뭐 한번 보려고 애를 쓸 건데 본다라고 하는 걸 말로만 본다 그러고 은유적으로 아는 걸 본다라고 느낄 뿐이지 진짜 이미지를 정해놓고 이런 이미지를 봐라고 할 때 그 보는 어떤 것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자꾸 뭐 어떤 수행의 풍토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지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운해의 심상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더라도 자기하고 인연 있는 불보살의 이미지를 꼭 확보해라 하고 이제 권하잖아요. 응? 뭐 어떤 사람은 석굴암 부처님에게서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석굴암 부처님의 이미지, 그걸 아까 남방상자부에서 하듯이 어떻습니까? 오래 응시하다 보면 치상이 생기거든요. 눈을 감아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또 오를 지경이 되면 그게 사상인 셈이죠. 그거 확보하고 나면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모습을 떠올리려면 떠올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앞에 두고 뭐 하게 된다? 자네가 서가모니부를 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연불삼매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운해로는 이미지를, 자네로는 그 음성을 뭐 둘이 딱 합쳐버리면 요게 이제 이 삼성과 사선이 공유되고 있는 사념 낙주할 때에 이 사라고 하는 요 개념 속에 익샤, 본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거니와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추가해서 세계사선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선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이미지를 물론 자기가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본인이 생성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해 나갈 때 그 사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호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현상을 어느 일정 수준까지 기호화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호의 연산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쓰지 않습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일종의 기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호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뭐 깨달은 사람이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모두 기호이고, 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은 모두 암호이고, 그리고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호도 암호도 아니고 그냥 그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목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목탁이 각자의 눈으로 보면 무언가를 상징하는 기호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행하는 행자 입장에서 보면 뭐다? 저게 도대체 뭘 상징할까? 무언가를 상징하는데 암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범부들은 뭐다? 목탁이다. 이렇게 봐버리고 끝나는 거죠. 저게. 우리가 수학적 기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수학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뭐다? 적분하라고 하는 수학 기호구나 하고 압니다. 그런데 이 산수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저 단계까지 안 갔으면 저건 또 뭘 해라는 소리지 하고 궁금증을 저기서 가질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집단하게 뭐 하나 그려놨구나. 저 이러고 끝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저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저 이제 기호화, 좀 더 추가하자면 심상한 능력은 기호화 능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기호로 말하자면 압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우레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갖다가 압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육근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육경을 보고 업을 일으킨다. 그럼 이제 육경은 육근에게 뭐다? 보를 보인다. 우리가 만약 그런 진술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육근, 육경, 업, 보라고 하는 개념을 음성학적으로만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면은요, 자네의 논리적 연결 능력조차 굉장한 장애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앞에다가 삼각형이라는 기호를 통해갖고 요거는 육근이고 저거는 육경이다 라고 자기 머릿속에서 딱 정해놔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으로는 육근을 보고 육경을 보면서 요게 요놈한테 뭘 했다? 업을 가하니까 요놈이 요놈한테 뭐 한다? 과보를 보이게 되지.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원래 생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런 심상화 과정을 말하자면은 탈색해버린 상태에서 육근 이야기, 육경 이야기, 업 이야기, 보 이야기,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앞에다가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받아들이기를 쉬워해요. 그런데 어떻다? 단어만 이야기하면 그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는 틀림없지만은 상대방이 수용한 정보의 양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도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이 효율적일 때가 있고 이 TV 방송이 효율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일 때는 봐야 됩니다. TV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일 때는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듣는 청취자가 제공되어지는 음성학적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다? 시각적 이미지를 스스로 생성해내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다? 라디오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럼 뭐 말하면은 사과 이야기하면 알아서 사과 떠올리고, 한 서너 개 먹었다 그러면 사과 서너 개 먹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알아서 또 오른다고. 또 오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되지만은, 그건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것일 때 그럴 수가 있지. 처음 듣는 어떤 상황은요, 단어만 나열해갖고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고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유가 어떤 성과를 거두려면은 이 두 가지 내 생리학적인 이 능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뭐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산염낙주의 사자에 본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저게 그냥 단순히 어떻다?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뭘 알아도 봤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 뭘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최적화된 지점에서 본 거거든. 그 최적화된 지점에서 본 걸 뭐다? 실상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새끼 제4선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실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실상이 확보가 됩니다. 무엇으로? 운해의 심상한 능력에 의하여 실상이란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보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뭘 봤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 씨가. 그럼 지도를 봤던 행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해갖고 알라라 칼라마를 딱 만나갖고 무소유처 금방 터득했다. 그래갖고 알라라 칼라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라라 칼라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본 걸 당신도 봤고 당신이 본 거 그걸 내가 본 거다. 무소유처라고 하는 삼매 레벨에서 운의 심상한 능력에 의하여 확보되어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무소유처라고 번역해 놔놓으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뭐 이런 어떤 감상주의에 젖어가지고 문학적 해석으로 만족하고 마는데 그럼 부처님의 아킨찬나야타나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은 상당히 그 우스운 일이죠. 무소유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무소유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고유의 이미지가 거기서 확보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탁 봐버린 거예요. 네, 이런 거 봤는데요. 그려봐요. 딱 그린다. 그린다. 그래 봤자 이 구조 가지고는 진정한 부동심 해탈이니 아니면은 반열반이니 하는 지점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다시 여행을 해갖고 이 라마의 아들이었던 우따카를 찾아가가지고 이 비상비비상처를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 비상비비상처를 돌파했을 때 라마의 아들 우따카가 단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준 이미지가 당신 이미지와 같고 우따카는 그 이미지를 자체 생성을 못 해냈어요. 얘도 잘 못해. 왜 그러냐면은 자네의 논리적 연결 능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운해로는 그림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지, 그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한테 인테그랄 표시를 해놔봤자 뭡니까? 뭐 길다랗게 뭐 그림 하나 그리고 갈고리가 앞뒤로 있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많은 것처럼 뭡니까? 그냥 그 그림일 뿐이고 지도 공부하니까 암호일 뿐이지 그게 기호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부처님이 가고 어떻다? 따로 코스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 봤는데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이미지하고 똑같네요. 그럼 나는 그 이미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자체 생성하신 걸 보니까 그 이미지도 아시니 우리 교단을 다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 넘깁니다. 저는 그래서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를 전제로 한 다양한 정보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연결이 또 잘못되면 이거는 인가를 못 받죠. 그래서 정확한 이미지의 확보,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정보의 정확한 논리적 연결, 여기 이제 딱 갖춰지면 쉽게 말해서 뭘 한다? 이제 인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제4선점 와가지고 그런 사. 근데 이제 그뒤에 염이 붙습니다. 염이 붙는 이유는요. 놀라운 것은 그 실상의 이미지는요. 범부도 윤회할 때 보기 때문입니다. 범부도 윤회할 때 봅니다. 그 이미지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근데 범부는 윤회할 때에 사는 이루어지는데 염을 갖추지를 못해요. 뭔 말이냐. 그게 그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찾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아이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세월이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얼굴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이미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면 쟤네 하고 그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확정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대비가 없으면 또는 특히 아이를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바뀐 아이인 줄도 모르고 있으면 진짜 지 아이가 앞에 지나간들 그게 지 아이인 줄 뭡니까? 정념을 일으키는데 실패. 우리가 윤회할 때 그냥 윤회로 넘어가지 윤회할 때
실상을 봤는데도 해탈 쪽으로 가지 못하고 열반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실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인 줄 뭐다? 몰라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착각을 둘로 분류할 때에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는 것도 착각이지만 실상이 실상인 줄 몰라보는 것도 착각이다. 그게. 그때 실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어떻다? 지가 본 것과 그 본 것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정보의 논리적 연결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상을 보고 그게 실상인 줄까지 아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 단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언급되어도 무방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도 무방한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바로 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때 사선법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이 처음이 뭐다? 논리고, 두 번째가 몰입이면 세 번째가 직관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조선과 삼선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논리와 직관, 보는 것과 아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그런 어떤 이 흐름 속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줄이면은 그 두 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운해의 심상한 능력을 고도의 수준으로 개발하게 하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량인가 아닌가, 또 그런 해상인가 아닌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따져봐야 할 그런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또 공부하는 자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 삼매에 들 때는 뭐다? 보면서 해야 됩니다. 난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부를 할 때도 어떻게 연부를 해라? 관상 연부를 전제로 뭐다? 칙명 연부를 해야지. 칙명 연부만 하고 무슨 고성 연부만 하고 이건 아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자기에게 특화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뭐 해야 된다? 둥둥둥 떠댕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전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오매불망, 참 그 이미지 하나가 떠오를 수 있을 때, 그 이제 연불삼매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이 두 가지 능력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덧붙이면서 갈 생각이니까 참조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